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장소는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는 한국인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총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아침입니다. 잠시 뒤면 많은 여인들이 이 우물가로 모일 것입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 물을 길기 위해 모인 여성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먼저 물을 떠와야 하루 운이 좋다고 하여 아침 일찍 물을 길어 일부는 종지에 담아 부엌에 두었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비는 어머님의 정성 또한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세수를 하고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으로 선비들은 아침을 열었습니다. 의복과 관모를 입고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한편 조상을 모신 사당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안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계일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시계는 휴대용 안부일구입니다. 어디서든 시간을 보기 위해 작게 만든 시계입니다. 낮에는 집안일부터 농사일까지 바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겨울철 낮의 대부분을 농기구를 수리하며 보냈습니다. 여인들은 배짜기와 빨래와 같은 집안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겨울철 낮의 대부분을 농기구를 만들고 수리하며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겨울낮의 무료함을 달랬습니다.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리고 썰매를 타며 놀았습니다. 여기 선비님이 한 분 앉아 계시네요. 선비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일리용 지결은 1880년 윤최식이 선비들을 위하여 저술한 생활지침서로 선비의 하루 생활을 12등분하여 시간마다 선비들이 지켜야 할 행동세칙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시에는 기상하여 부모님께 새벽 문안을 드린 후 의관을 정제하고 사당에 나아가 배할한다. 묘시에는 물러나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순순히 타이르되 늘 너그럽게 한다. 아침까지는 독서를 하며 이때의 마음가짐은 맑고 밝게 하여 독서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헤아리도록 한다. 진시에는 부모에게 다시금 나아가 아침을 올린다. 식사는 집안 사람과 자리를 나누어 앉아서 먹는다. 사시에는 자제에게 독서를 시키고 곧게 앉아 독서를 하되 외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혹시 손님이 있으면 예로써 맞이한다. 오시에는 부모에게 나아가 다시 배할한다. 하인들이 맡은 일이 어떠한지 살핀다. 시에는 오래도록 앉아서 독서하되 심신이 피곤하면 정좌하여 정신을 함양시키고 때로는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신시에는 천천히 글의 맛을 읽되 여유 있는 마음을 지니도록 한다. 양생에 유념하여 병이 나지 않도록 한다. 유시에는 부모에게 다시 나아가 배할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맡은 일에 대하여 질문한다. 출시에는 가내를 순시한다. 자제로 하여금 낮에 공부를 복습하게 하고 독서가 끝나면 고요히 본원에 대하여 사색한다. 해시에는 의관을 풀고 취침한다. 자시에는 깊은 잠에 든다. 축시에 첫 닭이 울면 일어나 정신을 거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혹시 경전의 의리에 대하여 새롭게 얻은 바가 있으면 빨리 적어둔다. 이상이 선비의 하루 일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인의 도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선비의 부단한 노력이 잘 표출되어 있습니다. 양치소금은 이를 닦을 때 사용하는 소금으로 손가락이나 나뭇가지에 묻혀 이를 문지르거나 입안에 머금은 뒤 물로 헹구기도 하였습니다. 해가 기울면 모든 분주함이 사라집니다. 저녁에는 선비들은 호롱불 아래서 학문에 전념했고 농부들은 겨울밤 새끼를 꼬아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은 가족을 생각하며 소못을 지었습니다. 종이 28번 울리면서 통행 금지를 알립니다. 그러나 정월 대보름같이 특별한 날에는 통행 금지가 풀렸습니다. 겨울밤에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서 화롯불에 밤이나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로 따뜻하고 재미있는 밤을 보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교적 학식과 덕성, 교양을 겸비한 일을 군자라 하였는데 자기 수양을 통해 군자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선비들의 목표였습니다. 선비들은 군자를 상징하는 자연물이 표현된 물건을 주변에 두고 이것을 보거나 사용할 때마다 스스로 경계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군자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 중 겨울 추위를 이겨낸 뒤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매화는 절개를 상징하였고 향기로운 난초는 고결함을, 국화는 속세에 물들지 않는 선비의 지조를, 꼿꼿한 대나무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는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문방도는 책이나 옷을 보관하던 벽장의 문에 책을 비롯한 문방구, 즉 벼룩, 먹, 붓 등을 그린 그림으로 선비의 학문과 출세를 상징합니다. 검은고는 6개의 줄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현악기로 술대로 줄을 뜯어서 연주합니다. 선비들은 시를 짓거나 수양을 위해 연주하였기 때문에 선비를 상징하는 악기로 생각했습니다. 화로는 숯을 담아 난방을 하던 그릇으로 추운 겨울 온도를 통한 난방 외에 난방 보조기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농가에서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농사를 준비했는데 벼를 탈곡하고 남은 줄기인 짚은 농사일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짚을 꼬아 새끼줄을 만들고 씨앗을 담는 통이나 곡식을 담아 저장하는 섬 등 여러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발효 음식을 즐기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항아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절마다 수확하여 소금에 절인 채소와 양념에 버무린 장아찌, 김치 등을 보관하였고 겨울철에는 음식을 넣은 항아리를 땅에 묻은 뒤 지프로 덮거나 우물 만들어 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연을 날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연실을 감아 연을 좌우 또는 위아래로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연날리기 놀이 중 연싸움을 할 때는 연줄을 단단하게 하려고 풀을 끓인 물에 유리가루를 타서 입힌 뒤 다른 연의 연줄을 끊기 쉽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비료를 뿌립니다.
꽃과 나무들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여름 동안 벼가 자랍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농부들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시와 삼을 이용하여 여름옷을 만듭니다. 그들은 쪽과 치자나무를 이용하여 자연색으로 옷을 염색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작물을 추수하고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그들은 또한 첫 수확한 곡물로 그들의 조상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또한 겨울을 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수리합니다. 겨울 동안 채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은 겨울에 먹을 김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김장이라고 부릅니다. 콩을 바로식혀 된장도 만들고 나물도 말려서 저장합니다. 여자들은 가족들을 위해 누비옷과 솜털을 넣은 옷을 만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와 산모를 악한 잡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금줄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악한 잡기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지푸라기 줄을 걸었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참숯과 빨간 고추를 걸었습니다.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참숯과 소나무 가지를 줄에 걸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을 기념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나누어 먹으며 아이가 오래 살기를 기원했답니다. 첫 생일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올려진 테이블 위에 앉혀집니다. 아이가 책을 고르면 사람들은 아이는 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쌀이나 돈을 고르면 사람들은 아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를 고르면 아이가 오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기의 첫 생일 잔치에 초대받으면 보통 금반지를 준비해 간답니다. 서당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인 윤리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효자, 충신, 열렬을 표창하고 삼강행실도 등을 그림과 함께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남자는 서당에서 아동교육서인 천자문과 동몽 선습 등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향교나 서원에서 유교 경전이나 역사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여자는 집안에서의 한글 교육을 통해 문자 생활이 가능해져 편지 왕래나 한글 번역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관례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가정에서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녀 아이들을 위해 행해집니다. 남자아이들은 그들의 머리 상투를 틀고 말총으로 만든 전통 모자인 갓을 씁니다. 이것을 관례라고 하고 여자아이들은 그들의 뒷머리를 올려 긴 머리핀으로 고정시킵니다. 이것을 계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집간다, 장가간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시집간다라는 말은 여자에게, 장가간다는 말은 남자에게 쓰는 표현이죠.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10살짜리 여자아이들이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보통 신랑 신부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졌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 매우 큰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유교주의 때문에 지식과 배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국가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머리에 꽃을 달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광대가 그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는 시험에서 그가 얻은 점수에 따라 직위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프면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침술, 뜸, 약초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한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침, 뜸,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뿌리, 열매, 풀과 같은 자연식물을 사용하여 약을 만들었습니다. 서준이 쓴 동의보감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약서 중 하나입니다. 무당 역시 매우 유명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에는 무당이 집을 찾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를 하였고 노인이 60세가 넘으면 회갑 잔치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잔치를 했던 것일까요? 과거에는 60살을 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1세의 생일을 맞은 사람은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상을 떡과 과일, 간식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녀들은 환갑을 맞은 어른께 인사드리고 술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70번째 생일에 큰 축하 잔치를 엽니다. 상례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만 27개월 만에 탈상하는 3년 동안의 의례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효라는 유교적인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자식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신 이의 마지막 길을 화려한 상녀에 태워 보내고 내세를 위해 실물보다 작게 생활용기를 만들어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3년상 동안
자식은 벼슬살이나 농사일도 그만두고 산소 곁에 여막을 짓고 돌아가신 이가 살아계신 듯이 아침 저녁으로 공양하였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여겨 방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3년상이 끝난 이후에도 자식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제사를 통해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답니다. 여러분, 차례 지내보셨죠? 추석이나 설날에 지내는 제사가 바로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한 민속박물관 투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